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딸을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될 거란 생각만으로도 괜스레 떨려오네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10년차 부부였습니다. 연애도 오래 했던 터라 느끼기엔 20년은 좋게 산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풋풋 설렘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희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 편안함이 전 좋았어요. 남편과 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시험관 시술도 병행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거듭된 실망과 실패에 저흰 지쳐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듬어 주었고 지난 10년 동안 크게 싸운 적이 없었죠. 그만큼 눈빛만 보아도 잘 알고 자신보다 서로를 위해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엔 애틋함이 감미된 우정이 있다고도 생각했죠. 한없이 괜찮다며 잘 될 거라고 하는 남편과는 달리 아버님은 한없이 절 구박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어머님이 나서서 난리를 부리고 아버님은 한 발 물러서 지켜본다고 하던데 저희 시댁은 정반대였어요. 며느리 사랑은 가뿐히 버려버린 아버님은 고약하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입만 떼셨다 하면 어쩜 그렇게도 주옥같은 망언을 하시는지. 결혼 3, 4년 차까진 매번 아버님을 뵐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아버님의 한마디에 울고 웃던 전 어느새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이젠 아버님의 100마디도 가뿐히 받아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애도 못 가지는 것이 음식간도 못 맞추는구나. 어느 것 하나 간이 딱 맞는 게 없어. 이걸 먹으라고 만든 게야?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진작 이혼시켰어야 했거늘. 내가 심성이 이렇게나 곱다.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내치지도 못하고 그 긴 세월을 네 꼴을 보고 살고 있는 걸 보니 말이다. 그러게요. 아버님이 못하시면 저라도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제 심성이 고와서 그 모진 핍박에도 아버님이 부르시면 쪼르르 달려와서 또 이 꼴을 당하고 있네요. 저 고약한 것, 애도 못 가지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네 꼴 보니 밥도 안 넘어간다. 얼른 집으로 가. 아버님, 갈 때 가더라도 제가 차린 밥은 좀 먹고 갈게요. 오늘 아버님 아들도 늦는다고 해서 집에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애는 못 가지지만 배는 고파요, 저도. 제 입장에선 참다 터져 이제야 할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님 입장에선 이런 제가 되바라지다라고 생각하셨죠. 본인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이 저도 물론 좋을 리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피하거나 호출에 응하지 않으니 글쎄 아버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뒤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뭐야? 집에 도둑 들었어? 집 꼴이 왜 이래? 구석구석 헤집으며 어찌나 딴지를 잘 거시는지. 그날 이후 전 아버님의 호출엔 그냥 응하는 것이 100배는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 후 살기 위해 한마디씩 하다 보니 100마디도 받아치는 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칠 때마다 어머님도 속이 시원하신지 표정이 꽤 밝으셨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역정을 내시며 자리를 뜨시는 날이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곤 했죠.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어머님이 계셔 저도 참지 않고 할 말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할 말은 다 하는 저일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님의 말씀에 친정 부모님이 등장하는 날이면 울컥하는 마음에 말보다 눈물이 앞서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나서주셨어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나. 사도는 어떻게 너같이 애도 못 가지는 것을 시집 보낼 생각을 했는지. 나 같으면 시집은커녕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을 텐데 말이다. 아휴, 적당히 좀 해요, 제발. 당신은 지겹지도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당신 때문에 들어서려던 애도 떨어지겠어요. 애들 이대로 자식 한번 못 안게 되면
다 당신 탓인 줄 알아요. 그게 왜 내 탓이야? 딴 집 며느리는 셋씩이나 낳고도 또 임신했다고 하던데. 쟤는 병원 가서 시술인가 나발인가도 받으면서도 소식 없는 거 보면 모르긴 몰라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게지. 당신 정말 치매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당신 등살에 매년 검진받고 있는 거 정말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면 당장 내일 나랑 병원부터 갑시다. 당신 말대로 모르긴 몰라도 머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 할망구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야? 당신이 있다 이러고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죠. 꼴에 같은 여자라고 편드는 꼬락서니하고는 겨 좀 그만 차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아버님을 방으로 보내버린 어머님은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라. 저런 말들 마음에 담아둬봤자 너만 병들어. 알겠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괜찮아요. 전 늘 이렇게 대답하곤 어머님을 향해 웃어 보였고요. 그러던 결혼 10주년을 며칠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네? 정말 임신이에요? 예, 산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노산이라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찾은 병원이라서 더 기뻤어요. 진료실에서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고 말았죠. 특히 그 산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찌나 좋았는지 몰라요. 병원을 나서는데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더라고요. 전 남편보다 먼저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아기도 못 가지던 것이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네가 웬일이냐?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아버님, 저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저 임신했대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노산이라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거 말곤 저도 아기도 건강하대요. 심장 소리도 들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가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병원 앞이냐? 아버님은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임신 소식의 말투가 180도로 바뀌셨고 전 그런 아버님의 말투에 웃음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며 답했어요. 네, 택시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내가 데리러 갈 테니. 네? 아니에요. 병원 오는 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설쳤더니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아버님. 그러냐? 그러면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내가 갈 테니. 혹시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놓으렴, 아가. 언제 들어봤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나는 호칭, 아가. 아버님은 저를 아가라 불러주시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언행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앞으로 펼쳐진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니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아버님은 그날부터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은 다 사오셨고 어머님은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안 된다며 집으로 도우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울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하고 고마워. 나만 고생했나 뭘? 당신도 고생했지. 그런데 당신 울어? 눈물이 계속 나네. 어이구, 남자가 울기는. 하긴 그동안 우리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대성통곡을 하고도 남지 뭐. 여보, 우리 이 아기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잘 지켜주자. 알겠지? 알겠어. 남편과 전 임신 전보다 애틋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착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지만요. 어찌되었든 그때 전 행복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노심초사였지만 그조차도 행복하더라고요. 뱃속의 아기는 잘 자라주었고
남편이 바빠 함께 검진 간 적이 없다는 것만 빼면 남편에게 불만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전 결혼 생활 10년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행복이 끝나던 날은 뱃속의 아기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어요. 전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뭐래니? 아들이지? 그치? 그게요, 그게 말이죠. 딸이래요. 뭐? 딸이래요, 아버님. 제 차 딸임을 확인한 아버님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섭섭해하실지는 알았지만 생각보다 과한 반응에 당황스러움이 몰려오며 걱정이 되더군요.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아버님의 귀한 대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접은커녕 임신 전보다 더 심해지셨죠. 저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제 아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너 당장 집에 좀 와서 일 좀 거들거라. 오늘 점심엔 해물탕이 먹고 싶으니 장도 좀 봐서 오고. 저번엔 꽃게가 적어서 영 별로더라. 이번엔 많이 좀 사오너라. 남으면 꽃게찜도 좀 하고. 죄송한데 저 못 가요, 아버님. 무엇이 어째? 저 노산이어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아버님이 부르셔서 갔다가 무리하는 바람에 밤에 배 뭉쳐서 혼났어요,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안 갈 거니 그런 줄 아시고 저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아주 큰일이라도 한 줄 알겠구나. 그리고 임신했을 때일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잔말 말고 얼른 오지 못해? 네, 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저 노산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집 밖에도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신 건 다름 아닌 아버님이셨잖아요. 그땐 네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 줄 알았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내가 왜 낳아봤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딸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이 말이다.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은 아버님 손주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세요? 처음엔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더니 이젠 온갖 굳은 일은 다 시키시잖아요. 그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 뱃속에 든 것이 딸인 줄도 모르고 몸에 좋다는 것 다 갖다 먹인 거 생각하면 장기가 다 꼬이는 기분이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어요, 아버님. 딸이나 가진 제가 아버님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진짜 아버님 장기라도 다 꼬여버리면 어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악담 퍼붓는 게야? 아니요. 진심에서 나오는 걱정이에요. 그럼 저 배가 또 뭉쳐서 쉬어야겠어요. 들어가세요, 아버님. 전화를 끊어버린 전 아버님이 또 찾아오시진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이 잘 막아주셨는지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도 말을 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중요한 얘기야? 내일 하면 안 될까?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중요한 이야기야. 저의 단호함에 남편은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로 제 옆에 앉더군요. 아, 뭔데? 당신이 아버님께 전화 좀 해줘. 우리 아기 여자인 거 아시고 나선 나한테 또 시작하셨어. 아니, 더 심해지셨어. 노산이라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난리치실 때는 언제고 요즘엔 틈만 나면 불러서 일 시키신다고. 오늘 또 전화와서 난리치시길래 난 앞으로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전화해서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 나 좀 괴롭히지 마시라고 해줘. 당신이 못 간다고 했으면 됐지. 나까지 굳이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해야 해? 당신 기억 안 나? 임신하기 전에 내가 아버님이 오라는 거 무시했다가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냉장고 안 다 뒤집어 놓으시고 옷장 다 해집고 심지어 욕실 수건까지 다 꺼내서 다시 빨라고 하셨잖아. 혹시나 이번에 또 찾아오셔서 그러시면 어쩌냐고. 지금은 홀몸도 아닌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요즘 계속 야근하는 거 알잖아. 제발 나 좀 쉬자, 어?
그래, 알겠어. 내일 꼭 전화 드려. 남편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말 피곤해서 저러는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엔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손에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내가 묻고 싶다. 이게 다 뭐야? 이 남자 누구냐고. 남편이 건넨 것은 낯선 남자 품에 안겨있는 저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보아도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아무리 보아도 저인 여자가 안기다시피 기대어 있었으니까요. 나도 몰라. 이 여자는 내가 맞는데 이 남자는 나도 누구인지 몰라. 진짜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말하라고. 나 진짜 억울해. 당신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날 몰라? 내가 당신 두고 바람필 여자야?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라고. 이 남자는 누구인지,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나도 말하고 싶어.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크게 당황한 저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전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진 속 상황을 떠올리려 했었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뱃속의 아기 내 자식이 맞긴 해? 뭐?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 자식이 맞냐니? 그러면 우리 아기인데 당연히 당신 자식이지. 누구 아기겠어?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갑자기 이런 사진을 회사로 오지를 않나. 당신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억울하기만 하다고 하지. 입장 바꿔 당신이 나라면 의심 안 되겠어? 나 이 사진 보는데 진짜 당신한테 배신감도 들고 믿을 수도 없어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 거.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온 거야.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당신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전 정말 억울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서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없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는 말만 죄인처럼 듣고 있던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기억 하나가 스쳐가더라고요. 사진 속 그날의 기억이요. 전 최대한 차분히 그날의 기억을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었어요. 아, 나 기억났어. 그날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받고 식사라도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장보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그 남자랑 부딪혔어. 그 바람에 장본 걸 다 떨어뜨렸고 급하게 줍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임신하고 빈혈 심해진 거. 내가 갑자기 비틀거리니까 그 남자가 부축해주더라고. 나도 너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모르는 사이에 기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이런 사진이 찍혔나 봐.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보고선 날 부축해서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정말 그게 다야. 남편은 헛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사진의 진실은 이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남자에게 기대었다는 것도 사진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이었고요. 저의 설명에도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고 저는 지은 죄도 없는데 괜히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선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진심이야? 나 당신 못 믿겠어.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다 거짓말 같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의심스러워. 당신 내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끝인 거. 지금이 그래.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해버렸고 쉽게 돌릴 순 없을 것 같아.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믿을래? 그래, 유전자 검사라도 해줘? 그럼 되겠어? 다 오해라잖아. 이런 일로 우리가 이혼한다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 뒤로도 저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더라고요. 남편은 확고했고 저의 애원에도 단호하게 뿌리친 남편은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고작 이런 사진으로 17년 세월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시부모님의 도움을 구해보고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선 저는 크게 심호흡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숨을 고른 전 벨을 눌렀고 인터폰을 통해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손에 물이 가득 담긴 대야를 든 아버님이요. 지금 뭐 하시는... 아버님은 대야 가득한 물을 저에게 들이부으셨고 전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깜짝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니 아버님이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 다 들었다. 어디 감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바람을 피워? 아버님, 그게 오해예요. 10년을 보셨으면서 모르시겠어요? 난 모른다. 그러니 썩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물이 아니라 오물을 뿌려버릴 테니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저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저는 애타게 아버님을 불러보았지만 아버님은 참 냉정히도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진짜 딴 남자한테 견눈질이라도 준 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 때문에 물벼락까지 맞아버리니 말 그대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고 회사 앞에서 웃으며 나오는 남편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처참한 몰골의 저와는 달리 밝게 웃는 남편을 보는데 배신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쫄딱 젖은 저를 발견한 남편은 밝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인적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켜보는 눈이 사라졌다 싶으니 저를 잡았던 손을 신경질적으로 놓고는 말을 꺼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회사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 그것도 이 꼴을 하고선 누구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당신은 지금 당신 망신당할 걱정밖에 안 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홀딱 젖었는지 우리 아기는 괜찮은지 그런 걱정은 전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운 당신이랑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기 걱정까지 하길 바라는 거야? 나한테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오해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난 정말 아니라니까?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사람 질리게 하는 거 모르지? 뭐? 사실 이젠 그 사진이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당신이란 여자랑 더 못 살 것 같아.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몸도 무거운데 괜히 고생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이혼해. 마지막 부탁이야. 그럼 나 가볼게. 남편과 저 사이엔 그래도 우정 정도는 남았겠지 했는데 냉정하게 돌아서는 남편을 보니 저도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받아들여지며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울었어요. 저보다 아기가 더 불쌍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하염없이 울고만 있던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왔어요. 전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어? 맞죠? 그때 저 도와주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긴 한데 움직일 수는 있으시죠? 괜찮다면 여기서 먼 곳으로 가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도 부탁드릴 게 있어요. 가시죠. 저와 그 남자는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에서 꽤 떨어진 카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진짜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청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뇨? 그리고 성 부장님이라면 저희 남편이요? 네, 그게 부장님께서 사모님 골탕 좀 먹이려고 그런다고 사진 몇 컷만 찍혀주면 된다고 하셔서 그런 짓까지 하게 됐습니다.
기껏 골탕이나 먹이려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부탁만 들어주면 승진은 보장된다는 부장님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탁해서 일부러 저한테 접근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저희 남편이 왜요? 도대체 저희 남편이 왜 저한테 그런 짓까지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뒤에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 성 부장님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우연히 두 사람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오늘 사모님 모습을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가 모두 이해가 되며 퍼즐이 완성된 느낌. 남자의 말에 의하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제가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당연히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시작했고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본인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남자가 아는 줄은 전혀 모르고요. 말을 듣는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남편이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상간녀가 좋아 죽을 것만 같아도 그렇지 어떻게 뱃속에 아기까지 부정하며 저를 모함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이 컸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저는 남자의 계속되는 사과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아니, 들어주셔야 할 거예요. 어떤 부탁이요? 제 남편하고 그 여자 함께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대로 이혼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쪽이 도와주면 제 억울함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짓도 있으니 제가 앞으로 사모님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쌍했던 남자는 그렇게 저의 조력자가 되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전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도 마셨어요. 그리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왜 또? 날이 선 남편의 반응에 당장이라도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전 더 큰 통쾌함을 위해 꾹 참고 대답했어요. 이혼하자.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우선 집에 들어와. 이번 주는 나도 바쁘고 다음 주에 법원 가자. 법원 가기 전까진 집에 들어와서 남편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해. 당신이랑 나랑 연애까지 다 합치면 17년인데 이대로 끝내는 건 함께한 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 그래.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혼은 하는 거지? 당신이 이혼하지 말자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할 거니까 집에나 들어와.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가질게. 이 집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던 거 기억하지? 나머지 당신 돈은 내가 10년 동안 당신 집에 일해준 노동비,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생각해. 괜찮지? 그래. 그러자. 그럼 다음 주에 법원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혼이 급한 남편은 제 요구를 받아들였고 전 쉽게 집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자더군요. 전 잠든 남편을 재차 살피곤 조용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저에겐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저의 조력자는 제가 비밀번호 때문에 고민하자 자신에게 맡겨달라 하더니 하루 종일 남편을 쫓아다닌 것인지 그날 저녁 비밀번호를 알아내 알려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남편의 비밀번호를 손쉽게 풀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문자를 살펴보던 저는 예상치 못한 대화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남편과 아버님의 대화였는데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을 진작 알고 계셨고 제가 임신을 하니 정리하라고 하셨다가 뱃속의 아기가 딸임을 아시곤 저희의 이혼을 부추기다 못해 저를 모함할 계획까지 친히 세워주셨더라고요. 대화를 나눈 시간을 보니 주로 어머님이 주무실 때였고 통화는 주로 어머님이 문화센터에 계실 시간에 한 것을 보아하니 오로지 두 사람의 계획임을 알 수 있었죠.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을 부정하는 남편이나 손자한테 미쳐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아버님이나 정상이 아니기는 매한가지였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저는 분노의 힘으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고 법원에 갈 때쯤에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전의 날이 되었고 전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카페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했죠. 나 같은 놈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 놈은 인제야 죄책감이라도 느껴지는 것인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젠 참을 필요가 전혀 없는 저는 이제껏 모았던 사진을 남편 놈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어요. 눈물 떨어뜨리기 전에 이거부터 봐.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사실 바람은 네 놈이 피고 있었다고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법원 가자. 이혼해야지. 얼굴에 핏기라곤 없는 남편 놈은 발뺌하기 시작했고 전 나머지 증거들도 보여주었죠. 이건 너랑 그 여자랑 나눈 대화. 이건 네 사진첩에 있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이건 너랑 네 아버지가 나눈 대화. 이래도 발뺌할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러게 10년 동안 안 되던 임신이 왜 갑자기 돼서는 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 그냥 임신을 이유로 이혼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왜 임신으로 내 발목을 잡냐고. 사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위자료만 받고 이혼해 주려고 했어요. 17년이란 세월이 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약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 와중에도 내 탓을 한다고? 이제 보니 너 아버님을 많이 닮았네. 아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겠어? 내가 그간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 적당히 해선 안 될 것 같네. 일단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낼 거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하던데 걔는 돈 좀 있어? 없으면 당신 대신 줘도 되니까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내놔야 할 거야. 상간녀 소송?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그렇게까지 네가 했던데? 그러게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상황까진 오진 않았을 텐데. 어찌되었든 네가 원하는 이혼은 해줄 테니 돈 아끼지 말고 전부 내놔. 남편님은 저의 뜻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 성공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위자료가 입금되던 날 전 모든 증거를 남편의 회사로 보내버렸고 그냥 외도 사실도 공분을 살 짓인데 임신한 아내를 모함까지 하며 이혼하려고 했던 사실이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제대로 먹칠을 해버린 거죠. 회사에서 당장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사내 직원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며 아주 화려한 퇴사를 하고 말았죠. 남편의 뻔뻔함이 부른 결과가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회사까지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전 시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왔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저는 친정아빠에게 한동안 함께 있길 미리 부탁했고 드디어 제 하늘 풀 날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시부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온갖 욕을 퍼부어대셨고 아빠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칠 전부터 채워두셨던 물 양동이를 아버님의 머리 위로 부어버리셨어요. 그리곤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셨죠. 썩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욕짓거리야 욕짓거리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간 물이 아니라 오물을 확 뿌려버릴 테니 두 번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당장 꺼져!
풍채가 남다른 아빠의 호통에 전 시부는 겁에 질려 달아나더군요.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발이 꼬여 2번이나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 꽁지 빠지게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다녀가시고 며칠 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의 어머님도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시곤 용서를 구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가 이런 몹쓸 짓을 당했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가, 네가 믿을진 모르지만 난 정말 몰랐단다. 2 사람이 그런 경악할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의 부탁에 어머님은 일어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집안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시던 어머님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셨는지 목을 가다듬고 말을 꺼내셨어요.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진행하고 있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듣는데 도저히 그 영감이랑 살 수가 없겠더라고. 남은 세월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련다. 실버타운도 다 알아봐 놨어. 이혼이요? 그리고 실버타운이라니 비쌀 텐데 어머님 돈 있으세요? 돈? 돈이야 많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 재산 대부분이 내 명이란다. 네? 저는 놀랬고 어머님은 웃으셨죠. 알고 보니 어머님의 친정이 갑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댁 재산은 거의 어머님의 것이고 시부는 어머님의 등골을 파먹으며 그간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너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준비해뒀던 거야. 상가 정리한 돈인데 출산 선물로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주게 되는구나. 어머님, 이거 금액이 너무 큰데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만지 아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10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치료비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럼 나는 이만 가보마.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도 연락하지 말거라. 이미 끝난 인연 계속 만나봤자 나쁜 기억밖에 더 나겠니? 행복하게 지내려 마가야. 어머님은 끝까지 저의 편에 서주셨고 어머님은 제가 연락할 수 없게 번호까지 바꿔버리셨어요. 이렇게 다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차례대로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온 것은 남편이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냥 문득 내가 미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귀한 아기까지 버리고 그깟 여자가 뭐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너 어머님 이혼하신다는 사실 알았구나? 그래서 이러는 거지? 아니야. 내가 널 모르니? 네 아버지도 어머님께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겠지. 이젠 좀 솔직해지지 그래? 그게 사실은 당신 말이 맞아. 2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는 거의 가진 것도 없이 쫓겨나셨어. 거기다 나까지 쫓아내시더라고. 그래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셨잖아. 그렇지 않아?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 네가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여자한테 가서 묻지. 그 여자랑은 진작 헤어졌어. 상간녀 소송당하더니 애가 미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회사 잘리고 나선 연락도 안 돼. 어차피 헤어지고 당신한테 돌아오려고 했는데 잘 됐어. 사연을 들으며 바람 피운 남자들이 뻔뻔하게 굴 땐 저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이더라고요. 어쩜 이런 한심한 생각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인지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 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2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어?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뭐? 당신 나 없으면
꼼짝없이 우리 아기 혼자 키워야 하는데 자신 있어? 자신 없을 건 또 뭐야? 난 자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아기? 네 자식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디 뻔뻔하게 아기를 내세워. 나 진짜 침이라도 뱉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 좀 꺼져. 태교에 엄청나게 방해되니까. 뭐? 꺼져? 웃기지 마. 나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뗄 거니까. 잊지 마. 여기 내 집이야. 그리고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 질질 끌려가도 괜찮으면 계속 있어. 난 상관없으니까. 전 남편이 본인 앞에서 112를 눌렀고 남편은 겁이 났는지 걸음아 나 살리라고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어쩜 도망치는 꼴이 전시부와 똑같은지 피는 못 속인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을 보내고 나니 그 다음엔 상간녀가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회사로 증거를 보낼 때 상간녀의 집과 그 부모님들이 일하는 학교로도 증거를 보냈었어요. 상간녀의 집은 교육자 집안이었는데 듣기론 이런 구설수를 제일 기피한다고 들었던 터라 고민 없이 증거를 보냈어요. 상간녀의 죗값은 그 부모가 알아서 주길 바랬으니까요. 저의 뜻대로 된 것인지 저를 찾아온 상간녀의 몰골은 엉망이었어요. 여긴 무슨 일이죠?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부장님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내 용서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니? 그게 사실은요. 계속해서 말끝을 흐리는 상간녀에게 전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요. 시간 끌지 말고 본론만 해. 그게 사모님이 저희 부모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서 다 오해였다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갈 데도 없다고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저희 부모님 만나서 사모님이 저랑 부장님 사이 오해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상간녀를 보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이나 상간녀나 생각이 어쩜 이렇게도 없는지. 그야말로 뻔뻔한 환상의 커플이다 싶었어요. 야, 생각을 좀 해봐.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이렇게 빌든 저렇게 빌든 난 그 부탁 절대 들어줄 생각 따위 없어. 내가 웬만하면 뱃속에 아기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주려고 했거든? 남의 인생 망쳐봤자 뭐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 이러는 꼴을 보니 안 되겠다. 이미 저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잖아요. 아직 더 하실 게 남았어요? 남았지. 지금까진 네가 가진 것들이 사라졌지? 앞으로는 네가 가질 것들을 사라지게 할 거야. 난 앞으로 널 평생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짓들 다 알리고 다닐 거야. 네가 다시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다 알릴 거고, 네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그 결혼 망쳐버릴 거야. 알겠어? 사모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는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내 뱃속의 아기는 안 불쌍하더니? 그게... 여기서 울고 있지 말고 얼른 나가. 너희 부장님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끝까지 물린 상간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전 꼴도 보기 싫어 상간녀를 내쫓아버렸어요. 사실 상간녀에게 말한 것처럼 평생 쫓아다닐 생각은 없어요. 저런 사람에게 제 남은 평생을 바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상간녀에게 있을 축복의 날에 단 1초라도 불행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할 것 같았어요. 이로써 저의 복수는 끝이 났어요. 조력자에게 들은 말론 전 남편은 전 재산을 모아 시부와 함께 작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는커녕 전화번호도 바꾸고 자취를 감춰버린 어머님을 찾아 헤매는데 온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느꼈어요. 아마 지금 얻은 그 집에서 벗어날 순 없을 거예요. 한평생 어머님의 등골만 빼먹은 전 시부와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주느라 통장이 텅텅 비어버린 전 남편. 그 둘이 함께 좁은 집에서 오손도손 살아보라죠 뭐. 전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와는 달리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진통만 7시간을 하고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을 땐 좀 억울하기도 했지만 딸을 보는 순간 그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처음 딸을 안던 그 순간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네요. 혼자 애를 낳아 키우겠다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며 우려를 표하셨지만 요즘은 손녀 바보가 다 되셨어요. 딸이 제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딸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전 요즘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몸조리만 하고 나갈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친정에 눌러앉게 되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고민했는데 요즘 부모님이 딸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한 고민이었단 생각이 들어요. 100일의 기적을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 딸은 2번째 생일을 치렀어요. 저번 주부턴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요. 작은 등에 매달린 큰 가방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런 딸의 모습이 요즘 저의 웃음 버튼이랍니다. 이제 저도 다시 세상에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딸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상가를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10년이 넘도록 시부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 요리하다 보니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이혼할 당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딸이 날 원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아직까진 딸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다른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 혼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나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잘 이겨낼 자신이 차고도 넘쳐요. 이렇게 요즘 전 행복하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기던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고요. 이로써 길었던 제 사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긴 하소연과 같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